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오늘 2025년 9월 16일입니다. 코스피가요. 종가 3,449.62포인트,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겉으로 보는 축제 분위기인데 근데 사실 이 숫자 뒤에는 상당히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또 미국의 그 거센 통상 압박, 이런 현실들이 좀 숨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주가 지수만 보고 와 좋다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그렇죠. 국내 정치도 격동적이고 특히 사법부 둘러싼 갈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대체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좀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정치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를 원칙 있는 실용주의자라고 이렇게 칭했죠. 네,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었죠. 특히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 논란 때요. 처음 자기 생각하고는 달랐는데 어쨌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수정한 사례가 저는 꽤 인상 깊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 사례.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 보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모습이 좀 겹쳐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원칙 있는 이라는 그 수식어 같아요. 그냥 현실적인 이익만 쫓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유의로운가, 이 기준, 이걸 갖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 기준. 네, 그 자료에서 인용한 철학자 귄터 그라스 말처럼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위험하지만 원칙 있는 실용주의는 진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치가 막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때 현 시점에서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 그걸 우선하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이걸 보여준다는 분석이죠. 종부세 사례가 딱 그거고요. 특정 이념보다는 국민 목소리, 시장 상황, 이건 더 중시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통 방식이나 아니면 특정 정책에 대한 집중도,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 같아요. 국무회의 발언이라든지 장관들과의 관계, 또 노동 문제나 지방 분권 같은 이슈들, 이걸 꾸준히 챙기는 모습들이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그 부산 이전 관련해서 금융지원 문제 같은 걸 매끄럽게 설명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요. 아, 그런 장면들. 네,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방 분권 같은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작은 예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꾸준함이 어떻게 보면 실용을 뒷받침하는 원칙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조시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그 사퇴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죠. 네, 그 이슈가 아주 뜨겁죠. 박지원 의원의 그 SNS 글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권 전반으로 비판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이 갈등의 뿌리, 이건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역시 사법부에 대한 그 깊은 불신, 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뉴스공장이나 홍사원쇼 같은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겪었던 그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 번복 과정 있지 않습니까? 기록 검토가 부실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그 9일 만에 뒤집힌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리고 과거에 공직자 직권남용 사건 다루면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특정 재판부, 소위 직지원이라고 불리던 그런 판결들이 불신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결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 주권보다 사법부 권위만 너무 앞세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이게 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법원은 전례도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또 엘리트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데 자료들에서 지적하듯이 법원 안에 이미 가사나 특허 전담 재판부처럼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있거든요. 아, 이미 있긴 하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움직임들도 결국 이 사법부 압박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럼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걸 사법 탄압, 종교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장외투쟁까지 나섰는데요. 네, 그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그 프레임 전환 전략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른 자료 분석처럼 과거 황교안 대표 시절처럼 지지율 반등은 없고 당력만 소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하긴 임기 초반인데 벌써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건 좀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죠. 여기에 또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영향력 문제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 관련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AI 사신 사용 비판이라든지 과거 발언과의 모순 지적 같은 거.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좀 겹쳐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정치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바깥 상황을 좀 보면요. 이건 거의 폭풍 전야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에다가 3년 반 안에 현금으로 500조 원, 그러니까 미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소식.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조공 요구 아니냐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상 한국 경제 규모나 외환 조달 능력,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요구죠. 네. 현재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거의 다 쏟아 부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자료에서는 미국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 혹시 한국 경제를 일부러 흔들어서 국제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낸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일본처럼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맞섰지만 미국 반응은 좀 미온적이죠? 네, 그렇죠.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있죠. 사실 미국이 상설 통화 스와프 맺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손에 꼽을 정도 한 5군데. EU,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극히 제한적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투자 요구 말고도 미국의 그 고율 관세 정책, 이게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막 뒤흔들고 있어요.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기업들이 관세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로요. 네네. 아니면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물류가 막 꼬이고 수요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서도 언급된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GSC-PI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제조업 지표 ISM하고 실제 신규 주문 사이에 좀 이상한 격차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신호들이죠. 결국 이게 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거네요. OECD는 심하면 세계 교역량이 18%, GDP가 5% 넘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미국의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느니 차라리 높은 관세를 그냥 맞는 게 낫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네. 핵심은 미국의 프레임. 예를 들어서 일본도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이런 식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무시 못할 카드가 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특히 미국의 그 해상 전력 현대화 계획, 마레스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조선업. 이런 분야는 우리가 가진 강력한 카드죠. 그렇죠. 우리 강점들이죠. 네. 대만이나 EU의 협상 사례 같은 걸 좀 참고하면서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이 첫 단추인 관세 협상에서 쉽게 밀리면 나중에 방위비 분담금 같은 다른 협상에서도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 내부의 강한 반대 여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막 호되게 질타받는 모습, 이것조차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런 전략도 가능하죠. 결국 상황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 우리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하고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흐름이 있잖아요. 바로 우경화, 그리고 종교의 결합인데요. 네. 그 흐름도 심상치 않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극우 시위가 벌어지고
뭐 J.D. 벤스 부통령 같은 인물은 노골적으로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현상 뒤에는 기존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소외감 이런 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런 극우 정치 흐름이 특정 종교 세력하고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죠. 아, 그 복음주의? 네. 네, 강신에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나오지만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거물들,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 암살된 찰리 커크 같은 인물들이 기독교 국가주의, 이걸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아예 정교 분리 원칙을 부정하면서 기독교 기반 통치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이게 심지어 메가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회나 어떤 정치 세력이 미국의 극우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도심에서 벌어진 그 외국인 혐오 구호가 막 난무하는 시위 같은 거, 과거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전광훈 목사나 통일교 혹은 뭐 소년본 목사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사례들에서 보듯이 종교가 정치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 시편을 읽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외부의 극단적인 흐름에 우리 사회가 휩쓸리지 않도록 좀 건강한 논의와 비판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 국제관계, 사회 트렌드까지 정말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다시 코스피로. 배경에는 뭐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라든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외국인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되는데요. 이런 상승장에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먼저 코스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코스닥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아, 코스닥이요? 네, 정부 정책 지원이 코스닥 기업에 좀 더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상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떨어질 때만 사라 이런 조언을 드렸더니 오히려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대세 상승기에는 오를 때 나눠서 사는 이른바 피라미딩 전략도 유효합니다. 피라미딩.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매도 원칙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계속 오를 땐 보유하고 있다가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하기 시작할 때 판다. 이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를 땐 갖고 있다가 꺾이면 판다. 그렇죠. 물론 가장 기본은 늘 말씀드리지만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 예를 들어 뭐 총자산의 10% 내외,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최고치라는 현상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정치의 경랑, 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 그리고 전 세계적인 우경화 흐름과 종교의 역할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다양한 자료들 덕분에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 하나하나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니까요.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키워드 중에서 저는 특히 그 원칙 있는 실용주의라는 말하고 극우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라는 현상, 이 두 가지가 계속 좀 마음에 남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원칙 있는 실용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사상과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좀 건강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정보 탐색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